안녕하세요. 열정국어 김민정입니다. 우리 열카 학생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겠죠? 자,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번 코로나 방학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이 풀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재수하는 선배들은 어떨까요? 풀어져 있지 않겠죠. 마음을 잡고 열심히 하루 종일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3 학생들이 많이 풀어져 있어요. 지금 풀어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쌤이 항상 강조하는 대로 이번 방학 때는 수특을 다 정리하자. 알겠죠? 내신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꾸준히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볼 작품은 정선 아리랑이라고 하는 민요입니다. 자, 아리랑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가장 먼저 불려진 거죠. 가장 먼저 불려졌다고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게 정선 아리랑인데요. 고려 말기에 신하들이 조선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정선지방에 모여서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불려진 거고, 일제강점기가 지나고서도 이제 우리가 계속 입에서 입으로 구비전승되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채록한 건데, 내용이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일제강점기 때까지 추가되고 변이되면서 이제 확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민요의 특징을 우리가 좀 정리할게요. 자, 민요는 구비전승됐기 때문에 두터운 창작층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 설명했듯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전승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적 특징을 갖고 있죠. 향토성을 이제 지니고 있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이런 식으로 지역적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명사심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하는 외피나, 자, 뭐야? 물어보고 있네요. 모춘 3월이 아니라면 두견세는 외우나?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거를 서리법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이걸 문답법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거 민요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의도나 해석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잘 파악해 보셔야 되는데, 자, 명사심리가 아니라면 해당하는 외피나, 자, 여기서 명사심리는 쌤 동그라미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래사장이거든요. 아주 긴 모래사장이에요. 근데 모춘 3월은 3월이죠. 봄이죠, 봄. 3월이니까 봄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당화는 외피나, 그럼 여기서 해당화에는 쌤이 또 동그라미를 할 거예요. 빨간색으로. 왜냐, 해당하는 빨간색입니다. 두견새도 이제 이 두견새가 울어서 이 피를 토한 자리에 진달래꽃이 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붉은색의 색채랑 연결이 되는데, 자, 해당화랑 두견새는 이제 봄에 피고 우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외피나 외우나 이렇게 대등하게 병렬 관계로 이어져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해당화랑 두견새가 왜 피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궁금해서일까? 아니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명사심리니까 해당화가 피는 거고, 모춘 3월이니까 두견새가 우는 거야. 거꾸로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서리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한 답은 사실 여기서 찾기가 어려워요. 이거에 대한 답은 뭐야? 해당하는 피는데 두견새도 우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야? 왜 피고 왜 울까? 이 왜가 중요한 거잖아. 그쵸? 해당화랑 두견새는 둘 다 약간 외로움의 정서나 애상감하고 연결되는 소재들이거든요. 붉은색 핏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핏빛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감정하고 비슷해? 화자의 감정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피고 이제 두견새가 우는 거는 뭐냐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봄 풍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김없이 돌아오는 봄 풍경이라고 보면, 자, 잘 비교해 보세요. 얘네 둘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봄 풍경은 그대로 왔는데 화자는 어때? 화자는 외롭다고 했죠. 그쵸? 이게 화자의 정서잖아요. 그 화자의 정서는 외롭기 때문에 얘네 둘은 사실은 대립되는 관계가 돼요. 누가? 해당화 두견새와 화자는 대립되는 관계가 된다고. 그래서 어김없이 해당화 두견새가 우는 이 상황 속에 화자는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지, 당연히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해당화랑 두견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걸 서리적으로 해석해서 반대로 해석하는 이 시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물어보고 답하는, 혼자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독자들이 상상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화자의 정서를 미루어 볼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다. 자, 이거는 문제의 의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자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헷갈려 하시지 말고 그냥 두 가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동경이야 그 얼마나 좋드냐. 자, 일본 얘기 나왔네.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거.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에 쓰여졌다고 해도, 예전은, 그쵸? 고려시대에 쓰여졌다고 해도 전혀 내용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나오는 걸로 보니까 아마도 이건 일제강점기에 추가된 내용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본의 동경에 그 얼마나 좋드냐. 자, 이건 진짜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물어보는 걸까? 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임에게, 임아, 일본의 동경이야 그 얼마나 좋드냐. 꽃같은 나를 두고서 연락선을 탔니? 자, 연락선 타고 뭐 하는 거야? 이별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 동경이 좋아서 연락선 타고 어디로 갔겠어? 이미 일본으로 갔겠죠. 그럼 지금 화자가 이별의 원인이 되는 게 뭐야? 동경이 좋아서잖아. 그쵸? 그래서 화자의 상황과 지금 이거는 대립된다고 볼 수 있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너 대체 왜 떠나니? 라고 하는, 동경이 나보다 그렇게 좋니? 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나를 아름다운 꽃같은 해서 직유법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꼼꼼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서산에 지는 해는야 지구야 싶어 지나. 자, 서산에 지는 해. 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해가 진다는 건 뭐지? 부정적 상황이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지고야 싶어서 지겠느냐. 지고 싶어서 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쵸?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음을 뭐 하는 거야? 얘가 좀 이해하는 거야. 야, 나도 이해해. 니들이 지금 놀고 싶어서 놀겠니? 그치? 상황이 이러니까 놀겠지? 그러니까 제발 이제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난 이해한다고. 자, 떠남에 대한 이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가구야 싶어서 가겠느냐. 자,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지금 대등하게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도 뭐야? 해처럼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 원망했지만, 그쵸? 이연에서 원망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어때? 이해하고 있지. 그럼 임을 이해하니까 임을 미워하지는 않겠네요. 자, 그런데 어쨌든 화자는 이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안타까워요. 뭐냐면 정선이 좋다고 하여도 딸 주지는 말아라 라고 뭐해? 권유하죠. 자, 뭐야, 딸 주지는 말래. 정선이 좋아도. 근데 왜 이걸 주지 말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여기 밑에 나와요. 그 이유가 뭐야? 강낭밥 사절치기에 강낭콩밥이야. 콩밥. 콩밥이면 뭐야? 가난한 밥이겠지. 그치? 가난한 사절치기에 어금니 다 빠졌구나. 그래서 어금니가 다 빠질 정도로 뭐야? 딱딱한 거지. 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난한 삶, 궁핍한 삶을 의미해요. 자, 결혼하지 말라. 딸 혼인시키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가난 때문인 거지. 자, 정선지방이 어디냐면 강원도예요. 아시죠? 강원도는 예전에는 진짜 좀 산골이고 좀 약간 가난한 사람들이 좀 많은 고을이었거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정선의 구명은 무릉도원 아니냐. 정선의 구명이 뭐냐면 옛 이름이야. 정선의 옛 이름은 무릉도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정선이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었던 거 알아요? 그래서 강원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이 엄청 아름답다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산이었는데 도원은 어디를 가시고, 이 무릉도원이 여기죠? 도원은 어디를 가시고 산만충충하네. 자, 산만충충하다는 거는 이게 첩첩이 뭐에 있다는 거야? 쌓여져 있다는, 어둡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의태어로 부정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쌤이 세모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좀 볼게요. 정선의 구명, 옛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지? 과거의 이름이죠. 과거에는 긍정이었다고. 그쵸? 그래서 쌤이 동그라미를 했고요. 도원은 어디를 가시고 산만충충하네. 그럼 이건 언제야? 현재죠. 그 현재는 지금 어떤 거예요? 산만처첩 어두운 현재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과거와 현재가 어떤 거야? 대조적인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시간적으로 대조적이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문제 풀이할 때 훨씬 자세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본문이 여기까지지 내용은 이게 700절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려시대부터 얘기했잖아. 덧붙여지고 계속 변이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공통의 성격은 뭐냐면 내용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공통의 성격은 자, 여기 내용 정리를 보시면 서정적이고 애상적이라는 게 공통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라는 뜻이 뭐냐면 아리다, 쓰리다, 뭐 이런 슬프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뭐 아름답다, 아리답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슬프다 또는 아리답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여기에 이제 랑은 누구게? 낭이 지니시던 임이에요. 그래서 임과 함께 뭐 슬픔을 극복한다든지 아니면 임을 사랑하는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되는 게 이 아리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상적 정서랑 연결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주제는 우리 민중의 삶의 애환입니다. 자, 그래서 정선의 지역적 특징과 지역민의 삶의 모습 및 정서를 담고 있다. 그래서 지역적 특징이 있다는 거 우리 아까 정리했었죠? 자, 근데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인간상을 다양하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이제 일제강점기까지. 그래서 강원도의 거의 모든 지역에 전승되고 있고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등록돼 있어요. 이 정도는 참고로 넘어가시고. 자, 이 작품의 구비문학적 성격을 보시면 자, 해마다 이제 어김없이 등장하는 자연물인 두견산의 해당화를 원망하는 화자의 모습. 근데 이건 이제 두견산의 해당화를 원망하기보다는 얘네는 폈는데 나는 지금 뭔가 좀 그쵸? 상황이 이별을 해 있고 뭐 이런 상황을 원망한다고 보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임과 이별한 처지에 놓인 화자에게는 봄의 아름다운 풍경도 아름답기는커녕 어떤 거야? 원망스럽기만 해요. 그래서 이제 더 아름다운 풍경들도 많겠지만 해당화랑 두견새를 이야기한 이유는 얘네가 좀 애상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5천여 수에 이를 정도로 가사가 다양한데 노랫말끼리 서로 공유하는 부분 역시 존재해요. 왜냐하면 같은 맥락에서 불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민중의 삶의 애환을 다양하고 직설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슬픔은 슬프다, 외로움은 외롭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시어의 의미, 해당화랑 두견혼세가 이 시에선 당연히 중요한 소재가 되는데요. 이 자연물들은 어김없이 돌아오는 봄의 풍경이에요. 그렇지만 화자의 슬픔을 알아줘 몰라줘? 몰라주죠. 그런데 자기는 봄이 왔어도 슬프잖아. 그러니까 슬픔을 더 부각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자, 다른 친구들 다 놀고 있으면 나도 놀아도 괜찮아. 그쵸? 그런데 뭐 이런 거야. 다른 친구들 다 연애를 하는데 나만 연애를 안 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더 외로워지죠.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대조가 되면 당연히 슬픔은 더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객관적 상관물을 정리했겠지만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을 심화시키는 자연물들인데 감정이 이입될 수도 있고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대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해랑 임이 나오는데요. 해는 지고 임은 떠난다는 건데 자, 이때 그럼 주체의 의도와 어때요? 이것도 상관이 없죠. 뭐야? 이해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강적인 이미지, 상실의 이미지를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주체 의도로 해가 지고 임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야? 이 이별상은 어쩔 수 없지 받아들인다, 수용하고 이해한다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수용하고 이해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선 아리랑을 정리를 했고요. 우리 학생들이 정선 아리랑 문제, 변형 문제도 같이 풀어보시고 내용 정리도 꼭 다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얘기하지만 문학은 하나의 해석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리랑처럼 구비전승된 작품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항상 문제 속에서 출제자의 뜻을 읽어내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의도 읽기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문제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